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요, 이제 예술론 또는 이제 미학 시작할 때 그죠? 예술론, 미학, 개론 뭐 이런 수업도 있고 했었는데 그죠? 대학엔 미학 입문 뭐 그죠? 예술론 입문 뭐 그런 수업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또 그런 책도 많이 있긴 한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입문하지 말라고 하는 수업처럼 들릴 수가 많아요. 제목은 입문인데 첫 시간에 가면 예술 뭐 그게 뭔가 어려운 이상한, 특히 첫 시간이니까 더 일반적인 뭐 개념적인 얘기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이거 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 얘기 하고 있는 거고, 옛날 얘기라는 게 낭만주의 얘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오늘 이따가 다른 교수분 글도 잠깐 보시겠지만은요, 뭐 다 이런 식의 뭐 이름을 멋지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광인의 모습을 한 예술의 환영과 그 들림 해가지고, 광염소나타. 광염소나타 뮤지컬도 했었죠. 얼마 전에도 했더라고요. 광염소나타 뮤지컬.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다 이제 낭만주의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실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물론 그거는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이거. 이 현대적 예술 개념. 그죠? 앞에 있었나? 뒤에 있었나? 모르겠다. 뒤에 있었나 보구나. 아니가 앞에 있었구나. 이것도 워낙 많아서.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갔어? 그거 좀 전에 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아시고 보면 이제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퉁쳐놓고서 예술론 입문, 그죠? 뭐 미학 입문 이러니까 그냥 하나로 뭉뚱어가지고 하나로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건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현대 예술관념, 요 형성된 낭만주의 거치면서 확립된 요거 가지고 주로 얘기하면서 이것까지 걸쳐 있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그 시작이 잘못된 거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제가, 물론, 뭐 책도 앞으로 쓸 생각이 있긴 한데, 뭐 어떤 책으로 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책 제목에 대한 거. 어쨌든, 이 미학이라든지 그 예술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려면 뭘 할 거냐? 그럼 뭐 당연히 저는 진화론을 먼저 하겠죠. 진화론을 뭐 진화 생물학 과학적인 베이스를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는 맨 먼저 뭘 할 거냐? 요거를 맨 먼저 할 거예요, 저는. 개념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 미학이나 예술론뿐만 아니라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거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가치론 자체입니다. 가치론의 출발점을 이거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론이라는 게 가치니까, 가치론이라는 게 미학, 그죠? 미적 가치, 그죠? 미적 가치. 그다음에 도덕적 가치. 크게 두 가지거든요. 가치라면은 사실, 물론 우린 경제적 가치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가치도 다 그 가치에 해당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가치를 얘기할 때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사실 이 개념이에요, 이거. 너무나 쉬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빨리 사피엔스 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좀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빨리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 화면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요. 자, 그래서 오늘 프린터를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대학교, 대학교, 우리 학교, 서울대학교, 들어오셔서 이제 미학 입문, 또 미학보다 이거 예술론이라고 해서 예술론 입문 첫 수업을 들으시는 생각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론의 기본 개념. 자, 그래서 가치론이라는 게 뭐냐? 벌써 이 말부터 어렵잖아요. 가치론, 이렇게, 그죠? 론, 그러면. 근데 사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 낭만주의 이쪽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 어려운 말로 자꾸 퉁치고 넘어가는데, 사실 쉬운 얘기입니다.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물음.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왔다가 아래 이렇게. 그래서 아래쪽에 가치론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이제 엑시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도 어렵고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쉽습니다. 제가 거기 중간에 쓴 것처럼 일상적인 말로 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근데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우리 맨날 가치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가치관이 중요해. 뭐 가치관이 달라. 이게 얘기 많이 하는데,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은 다들 가치관이
우리 오 선생님 가치관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 자기가 지향하는 바라고. 자기가 지향하는 바, 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네. 뭐 그렇게 그죠? 예, 예, 그러니까요, 그죠? 쉬운 말로 바꾸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써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좋아하는 것,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빙빙 돌아요, 사실은. 빙빙 돌고, 그걸 한마디로 딱 풀면은 그거 제가 써놨습니다. 그죠? 써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죠? 우리 선생님, 글쎄요. 가치관. 예. 우리 이민 선생님 가치관 무엇일까요? 가치관. 가치관.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론이란 게 뭐냐? 이거 우리 삶에서 삶은 이제 두 가지죠. 삶이란 거는 의사 결정하고 행위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하고 그걸 행위하는 건데, 그죠? 거기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따지고 논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그래서 이거를 일상적인 말로 하면 가치관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동어번복인 것이고, 우선순위라고 말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거기 쓴 것처럼 이건 느낀다는 말이 중요하죠. 그죠? 느낀다. 이 느끼는 우선순위입니다.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졌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걸 해야지. 아니야, 난 이게 더 중요해. 이제 그게 우선순위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다르면은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가치관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치관. 그래서 가치관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꾸 외우시면 쉬워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결 지어서 자꾸 복습도 하시고. 네. 나중에 시험 봐야 돼. 나중에 시험 보죠. 이렇게 풀면은 이제 명확하게 좀 풀어지죠. 그죠? 좀 더 나아가는, 그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가치, 뭐 사람 따라 뭐 생각하는 가치 아니냐, 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뭐 맞긴 맞는 말인데 명확하게 개념화 시키면 이게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런 행동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동도 안 하는 건 죽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행동도 안 할 수 없는데, 그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럼 반드시 그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가만히 있는 것도 내 선택이니까요. 그죠? 그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은 가치를 느끼면서 사는 존재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게 어쨌든 그냥 일상적인 말로 가치관, 우리가 느끼는 우선순위고, 그죠? 그래서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죠?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를 이렇게 이런 말을 쓰니까 어렵게 느껴지네. 가치관 뭐 이런. 그죠? 말이 어려워지죠. 네. 사람 네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질문이 좀 그게는 좀 다르지 않아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야 가는 거 아닌가요? 좋아하진 않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게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언어를 바꾸면.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많을 수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명료해 주는 게 가치관 개념이겠죠. 그죠? 우선순위란 개념. 예. 그죠? 선호로. 그래서 그래서 미적 선호란 말이 나오는 거겠죠, 이제. 미적 선호. 그죠? 미학에서도 선호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선호. 자, 그래서 어쨌든 가치론, 가치관이라는 말은 이제 쉽게 풀어서 그냥 우선순위다. 그죠? 근데 이 우선순위 이게 느끼는 거라는 게 이게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그죠? 이게 뭐 기계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뭐 효용 가치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가치의 계산이죠. 결국은 그걸 느끼는 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느끼는 우선순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바탕에는 우리의 미학성, 말로 하면 어려운데요. 그죠? 번역하면은 미학성.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감정, 감성, 미적 선호. 그죠? 이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정, 감성, 미적 선호는 이거의 기원은 이제 그 진화 생물학적이겠죠. 그죠? 큰 먼 기원은 진화 생물학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사회적인 기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학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원래 진화 생물학, 그다음에 이제 그죠? 그 사회 심리학 이런 쪽을 좀 이제 바탕을 해야만 그다음에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게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가치관이 다른 게 생활 환경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성장 환경이 다르면은 그건 이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신이 어떤 사회 환경에 따라서 자라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르게 이제 습득을 했으면은요. 그죠? 그러면은 가치관이 서로 달라지는 거겠죠. 성장 배경이 다르면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학성의 기원이 크게 보면은 물론 하나로는 이제 생물학적인 기원인데 크게 보면은 우리의 머나먼 그 진화적인 기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사회, 그죠? 어떤 사회에 속하냐에 따라서 미학성이 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미학이 이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미학이에요. 이거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자들이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게 큰 틀에서 맞기는 해요. 우리 인간이 느낀 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죠? 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괴테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거 책을 그러니까 아까 이게 그냥 딱 듣고 그랬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장소기억법과 같이 연관해서 장소랑 연관해서 같이 딱 보시면 좋죠. 이 책가 여기 그 우리 낭만주의 할 때 맨 앞에 저는 한 번 딱 봤는데도 기억을 하잖아요. 저는 물론 여기 딱 맨 첫 줄에 나와요. 164페이지 첫 줄에 맨 위에 164페이지 맨 첫 줄 위에 맨 위에 나옵니다. 그죠? 느낌은 모든 것이 딱이 그죠? 164페이지 맨 위에 그죠? 그죠? 아니 저는 기억하잖아요. 저도 이 책 뭐 여러 번 보지 않았거든요. 그죠?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글을 읽어도 괴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책을 또 많이 보니까요. 이 책 저 책 보니까 제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 기억법에 의해서 딱 이 책에서 그런 거 나오는 딱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괴테가 맨 위에 그죠? 괴테가 낭만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거 자꾸 머리가 떨어져 그 연습. 머리 좋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모든 것이다라고 낭만주의를 정의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는 맞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문제점은 이제 낭만주의 문제점은 이 느낌이라는 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 그죠? 뭐 신적인 영감 뭐 이런 데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지. 물론 이 느낌의 기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생물학적인 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그런 기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느낌이 우리 미학성을 감정이나 감성을 구성을 하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느끼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게 이제 가치론이에요.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는 게 가치론이고, 일상생활에서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가치론. 그래서 위에 조그만 글씨를 써놨잖아요. 가치론의 영역들. 뭐 가치를 따지는 건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이 사실 다 포함됩니다. 근데 주로 가치를 따지는 게 이제 미학, 그죠? 윤리학, 뭐 정치 철학, 뭐 사회 철학, 그죠? 뭐 정치적인 가치, 뭐 공동체 가치, 또 사회 철학, 사회적인 가치 이런 거 따지는 거니까요. 주로. 물론 경제학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경제적 가치도 다 여기 다 들어가요. 경제학도 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다 포괄됩니다. 적인 지금 과학의 영역은 가치가 아닌 거죠. 그죠? 과학의 영역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팩트 영역이니까 이거랑 이제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탐구를 하죠. 또 거기는 같이 또 얽혀 있는 얘기는 또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선택에서도 다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순위, 그죠? 그러니까 뭐 경제학도 사실은 뭐 엄밀한 학문이 아니죠. 그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더 비싸게, 그죠? 가치를 부여하고 어떨 때는 이게 아닌 거고, 그 느끼는 거에 따라서 우선 부여되는 거니까요. 경제적 가치라는 게. 자, 그것에 바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디 가셔도요, 뭐 말씀을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가치관 이러면은, 이게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래서 너와 나는 가치관이 다르다. 이거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치론, 이제 그렇게 가치관이 뭐냐,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게 목적과 수단이에요. 목적과 수단. 이게 사실 쉬운 얘기, 이 개념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목적과 수단은 다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용어인데요. 근데 이것의 중요성은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이 대학 계신 분들 잘 몰라요, 이거. 이게 왜 근본적인지. 그러니까 얘기가 겉돌 때가 많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 근본적인 데서 얘기하면 쉬운데, 자,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 그래서 why question과 how question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과 수단은 매우 익숙한 용어이지만 가치론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치론의 출발점이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제 그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은 사물이나 행동의 고정된 속성을 나타내는 범주라기보다는 상대성과 연속성을 가지는 관계 범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부모와 자녀라는 개념을 예를 들었습니다. 뭐 쉽죠? 부모와 자녀라는 거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부모님이 있고 뭐 조부모, 그럼 이제 다시 말해서 당신은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이게 이게 물음이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죠? 말이 안 되죠. 나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 그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나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야, 이거는 목적이냐 수단이냐 했을 때, 이거는 목적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시장의 변기는 예술작품. 이게 목적이냐 수단이냐 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죠. 그게 올라갔으니까, 그죠? 미술관으로 옮겨진 상태에서는 목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뭐 실생활에 있으면 수단, 그죠? 우리 화장실 변기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가치론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 이게 딱 기본적인 그걸 딱 나눌 수 있는, 목적과 수단.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은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부모가 나는, 누구의 부모이자 동시에 누구의 자녀일 수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가운데, 맨 위에, 그죠? 그러니까 A, B, C가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어떤 사물과 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B는 뭐냐? B는 목적이냐 수단이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A의 목적이면서, 그죠? C의 수단이 되겠죠. 그죠? 뭐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A의 목적이지만 동시에 C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목적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으며, 반대로 어떤 수단은 다른 수단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의 수단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해. 근데 뭐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누구의 부모는, 뭐, 그죠? 누구의 자녀는 누구의 부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부모를 계속 물어볼 수도 있고, 그의 자녀의 자녀를 계속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사실 쉬운 얘기예요. 그죠? 요거 말을 풀어서 쓴 겁니다. 애기들한테 네. 이렇게 대답해주면 애들 왜? 이건 이래서 끝없이 하는 그렇죠. 그죠. 그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끝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끝없이란 말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바로.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항상 미리미리 딱딱 정리를. 자, 그래서 이것을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연속성.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연속성.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의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38억 년 전 생명의 기원까지 간다니까요. 이거 끊기면 안 돼요. 끊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끊기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끊긴 게 더 많거든요. 끊겼다는 게 멸종했다던가 아니면 뭐 자녀를 못 낳았다던가 이런 경우가 사실 무수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남지 않고 우리는 쫙 남은 거죠. 그죠? 어쨌든 끊기지 않는다는 게 참 대단해요. 자,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번, 그죠? 그럼 목적에 대한 물음의 연속성. 그죠? 아이가 계속 이제 Y를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Why 퀘스천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Why 퀘스천은 지금 왜를 묻는 거는 목적을 묻는 겁니다. 목적.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혼동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많이 혼동합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도 많이 혼동하는데 이 Why와 How 퀘스천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거 일단 요거는 Why입니다. Why고 요거는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적. 그래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면
입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지요. 요즘에 근데 입사 시험 보는 데가 삼성밖에 없죠. 그죠? 거의 다 없어졌죠. 왜? 공채하는 데가 없어졌죠. 삼성은 아직도 공채가 있고 시험 봐서 다른 데는 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LG 이런 데도 없어져가지고 공채가 없어요. 그냥 수시 특채 면접 뭐 이런 거 그냥 해서 그냥 보고 그러니까 수능 보듯이 모여서 한 번에 시험 치는 건 삼성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금은. 그래서 대학원에 학생들 그냥 가서 뽑아. 그래서 면접 좀 보고, 그래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일단 뽑아서 인턴 좀 시켜보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옛날에 근데 뭐 삼성 시험, 그죠? 이런 게 있잖아요. 포스코 일기 이런 식으로, 그죠? 요즘 그 시스템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럼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채도 거의, 삼성 공채도 거의 줄어서, 이제는 뭐. 보니까 뭐 인원이야. 인원이라고 요즘에 필요하지 알아야지 않겠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조카들 보니까 원서 넣는 거죠. 원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보고잖아. 며칠 전에 취직했는데 7월부터 갑니다 뭐 이러던데. 그렇더라고요. 대학원 졸업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강의할 때 20년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그 학생들이 딱 그 공채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때 다 이제 그 학기말 때 겹쳐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중간에 그냥 다 놓치는 중간에 가서 뭐 4월에 저 취직해서 이렇게 나가 이런 애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중간 좀 그냥 수시로. 언론사도 시험 안 칩니까? 네, 언론사도 없어요. 제 하나 5월에 어디 언론사 됐다고 지금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취직해서 선생님 못 나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걸 제출하고 그러더라고. 5월에 뽑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네. 따로 뭐 시험 치는 거는. 요새 인턴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부터 네. 인턴을 해라. 연결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자. 그게 아니면 네. 기회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인턴 들어가는 그것도 인맥이죠, 인맥. 네, 먼저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인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위한 인턴이 있고. 그렇죠. 그런 그냥.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3개월 인턴하고 채용 바로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냥 부려먹기 인턴. 인턴 자리만 부려먹기만 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잘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그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더라고. 세상이 점점 더 정말 갑자기 여기 입사 얘기가 나와서 입사 얘기가 나와서 돈이 다 많겠어. 창업한다고 그러잖아. 취업을 안 하고 창업한다고. 아니 근데 그게 그때 또 얘기도 이상한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창업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또 잘 뽑아지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몰리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전통적인 쪽에 좀 불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대기업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약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쪽에 좀 붙을 게 차라리 더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 진짜 고민 많이 고민 많죠.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학생들 얘기가 나왔는데, 취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둘째 줄이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됐는데 아니 이것도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시험 보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삼성도 없어지니까 이게 대학교에서도 바꿔야 돼. 다른 거로 사례를 바꿔야 되겠다. 그 회사 입사는 목적이고 좋은 성적은 수단입니다. 그죠? 일단 시험 성적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수능이 수단인 거죠. 쉽게 말해서 대학 가는 수단. 그런데 그 회사에 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냐. 그 왜를 묻는 거죠. 그죠? 왜를 물었더니 그러니까 즉 그 회사 입사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야, 그 목적? 그건 또 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야, 그래도 뭐 삼성쯤은 들어가야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좀 벌지 않느냐 이런 이거잖아요. 이제 이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는 사회적 인정과 많은 돈이 목적이고 그 회사 입사는 수단이 되겠지요. 그죠? 수단이죠, 수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제 가치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수단이 되면은요, 그 회사는 가치가 어떻게 돼? 우선순위에서. 아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회적 인정과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난 다른 거 사도 되겠네, 그죠? 회사 때려치고, 그죠? 그래서 가치론의 핵심 개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이 목적과 수단이.
이거는 수단이네. 그럼 꼭 삼성 안 가도 이쪽 가면 돈 더 주고 더 인정받아. 그럼 그걸 가야지. 그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목적 개념이 그 가치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회적 인정과 많은 돈은 그게 목적이고, 그죠? 회사는 수단이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삼성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수단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야, 그런데 왜 사회적 인정과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일까요? 뭐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보통 말하겠죠. 그죠? 야, 그래, 행복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삶이 목적이고, 사회적 인정과 많은 돈은 수단이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문제가 나옵니다. 적절성. 적절성은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사회적 인정과 많은 돈이 행복한 삶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냐? 그죠? 적절한 수단이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야, 인정받고 돈 많아봤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적절성을 또 따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진행되겠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요, 목적과 수단 개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제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 네. 궁극적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개념이 다 아주 미리 아주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미리 다 수업 내용을 예견하시는. 그렇게 가면 이제 철학을 해요. 예,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가니까 그런 사람. 아니 뭐 철학을 꼭 안 가셔도. 앞에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연속성. 자, 그래서 뭐 이해되시죠? 일단은, 그죠? 일단 뭐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아래쪽에. 수단에 대한 물음의 연속성. 이건 이제 how question이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뭐 육하 원칙 해가지고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근데 그거는 물음이 아니고요. 식물상상 그건 물음이 아니고요. 인간의 물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why question과 how question 그죠? 그러니까 목적을 묻는 것하고 수단을 묻는 것 사실 이겁니다. 수단. 그래서 보십시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입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면 그 회사 입사가 목적이고 좋은 성적은 수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묻는 거죠, 그죠? 야,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좋은 성적이라는 수단은 무엇일까요?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좋은 성적은 수단인데, 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 조건이 들어맞아야겠지만 시험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성적 받으려면은 뭐 많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일단 다 집어치우고요. 일단 기억, 오늘 얘기 나왔던 기억 얘기한 거지, 기억. 그러니까 중요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억. 일단 외워야지. 중요한 거 외워야. 그렇죠. 중요한 거 못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은 목적이고 중요 사항들을 기억하는 것은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기억하냐? 그 시험 잘 보려고. 그 시험 시험 어떻게 잘 볼 수 있어? 그걸 기억해야지.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 사항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는데요. 자, 제대로란 말인데 그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그거 공부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자,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매우 많은 하위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하위 단계들. 하위란 말이 중요해요. 하위. 자꾸 어떻게는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눈, 귀, 입, 손 등 여러 육체적 기관 및 근육을 작동시켜야 하며 주의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체 행동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수단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죠?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죠? 수단적으로. 이거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과 관련된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강화되는 등 두뇌 상태의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육체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물론 눈으로 읽는 것도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를 사용하는 거죠. 눈으로 읽건 소리내서 뭐 말로 자꾸 연습을 하던 귀로 듣는 것도 다 그 신체 기관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뇌세포가 안 바뀌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죠? 뇌세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뭐 연결망이 강화되든 뭐 아니면 가중치가 늘어나든 아니면 새로운 연결망이 연결되든 어쨌든 간에 그래야만 기억이 되는 건데 그게 그냥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은 움직여야 크잖아요. 이 근육. 근데 이게 쉽게 안 크죠.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반복하면 이제 근육이 크잖아요. 근육 세포가 자라는 거죠. 세포 자체가 생기고 커지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두뇌 그 신경세포가 이게 굵어지고 커지고 새로 연결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많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신체 행동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신체 행동. 그래서 눈, 귀, 입, 손 등 이런 거.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요.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면서 말하고 읽고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원래 더 근육세포 이 신경망을 강화하는 데는 우리는 앉아서만 이렇게 쭉 그냥 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 몸의 움직임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애들 뭐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더 몸도 좀 움직여주면서 같이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큰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기억이. 단어 외울 때 옛날에 기억하면 판단 계속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는 것도 다 이게 엄청난 근육에 이것도 근육이죠. 실제로 근육의 사용.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야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물리적인 변화거든요. 여기 제가 밑줄 친 것처럼 물리적인 변화가 없으면 절대 기억 못 해요. 물리적 변화가 없으면은요, 절대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거랑 다른 점이에요. 컴퓨터는 물리적 변화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죠? 아니, 쥐가 칩을 바꾸지 않잖아요. 자기가 칩 배선을 배선을 바꾸던가 뭐 2개 연결하던가 뭐 끊어버리던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칩 배선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근데 우리 인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엔 기억을 따로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우리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죠? 활동. 자,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요컨대 그 회사 입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육체적 행동 및 그에 따른 물리적 변화가 수단적으로 필요하다. 그죠? 수단적으로. 그죠? 막 그렇게 막 외우고 어쩌고 하는 게 결국 수단인 거죠.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수단.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에 대한 물음을 계속 물어서 볼 수가 있고 또 수단에 대한 물음을 계속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아주 우수한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물음 나왔습니다.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목적의 목적을 계속 물으면서 이어간다면 그다음에 수단의 수단을 계속 물으면서 이어간다면 이게 무한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끝날까? 끝난다면 그 지점은 어디일까? 요 물음, 그죠? 이것을 위와 아래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생각해보자 해서 아래쪽에 딱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how question과, why question과 how question의 연속성. 이게 이제 목적어 수단의 연속성을 바꿔 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절반을 딱 반으로 나눠놨어요. 그죠?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게 또 달리 말하면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에요. 아래쪽은 사실, 위쪽은 가치. 그죠? 또는 뭐 존재와 당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존재와 당위의 구분, 사실과 가치의 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표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why question은 왜를 묻는 거고, 그죠? 목적을 묻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가치론적 물음이라 그래요. 가치. 그러니까 목적을 묻는다는 게 가치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거 왜 하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죠?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가치로운 말이 붙은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 다른 말이 의미가 있지만. 자, 그래서요. 이것은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Y의 Y를 물으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죠. 위로. 야, 그건 또 왜? 그건 또 왜? 그건 또 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로 끝이 있을까? 자,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그죠? 요거는 how question입니다. 어떻게 묻는 거죠? 어떻게? 요게 이제 과학적 물음이에요. 과학의 물음들은 다 how question입니다. 그래서 야, 그건 어떻게, 그건 또 어떻게, 그건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물으면서 아래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끝이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끝이 있을까요?
답은 끝이죠. 답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이제 Y 퀘스천, 가치론적 물음의 경우, 이제 이거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나 답은 있습니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답은 Y 퀘스천 물음 어디까지 Y의 Y를 물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목적의 목적을 물어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Y 퀘스천의 끝이 있을까? 끝이 있다. 자, 만일 그래서 그 끝이 존재한다면, 그죠?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을 궁극적 목적. 그래서 궁극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궁극적 목적 또는 최종, final end. 그죠? final end죠. 또는 그 자체 목적. 그죠? 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수단성의 간섭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순수 목적이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아까 표에 보신 것처럼요. 이거 아까 그 앞에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A, B, C가 있고 다 목적, 수단, 목적선인데 지금 이게 만약에 궁극적 목적이면은 수단이라는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목적이란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단의 말 하나 딱 지우고서 띄워놓고서 봐야 되니까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띄워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순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니까요. 그죠? 없이 그냥 이게 궁극적 목적 그냥 목적일 뿐이야. 그죠? 이게 없는 거죠. 이걸 쓰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 그 자체. 그래서 근데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대충은 알고 쓰지만 이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일이 다르게 보여요. 이걸 명확히 알고 이해하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것이 순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지 않기에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술의 사례를 이해하고 미술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순수 예술. 그게 뭐겠습니까? 순수 예술. 그죠? 예술이 목적이. 그냥 그 자체 목적인 거예요. 그럼 어떤 수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구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또는 뭐 도덕적 교훈, 정치 풍자화 이런 건 예술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성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 자체 목적이네. 그죠? 그 최종 목적이네. 그죠? 다른 수단이 아니네. 그죠? 또 오락용도 아니네. 오락이라는 것도 일종의 수단이니까요. 그죠? 오락용도 아닌. 그런 게 과연 가능하냐? 그게 이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예술을 위한 예술.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말을 풀면 쉬워져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저런 얘기들죠. 자, 그래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낭만주의자들이고요. 낭만주의자 중에서 나간 게 바로 예술을 위한 예술. 아까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광염 소나타 이런 거에 나오는 게 예술을 위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위한 예술. 그 명칭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생각할 수 개념상으로 하는 건데 사람이 하는 행위 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만일 존재한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면 예술로서 그런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언급드렸어요. 그거에 그래도 가장 부합하는 게 반 고흐 이런 거예요. 반 고흐 작품이나 인상파 작품들이나 그나마 부합하는. 그 다음에 더 잘 부합하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은 그 자체로 그냥 느낀대로해서 이건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형식과 내용의 일치라는 것하고 연관돼요. 또 이게 목적과 수단이라는 게 형식과 내용의 일치. 파트릭 쥐스킨트 향수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걔가 뭐지? 그루몬가? 이런 기억이 안 나. 또 기억. 향수는 정말 순수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자기 얘기를 다 뜯어먹게 하고. 되게 그래요?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러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음악 얘기 나중에 또 하시고요. 얘기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좀 명확히 이제 이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궁극적 목적. 그래서 final end라고 합니다. 최종 목적, 그 자체 목적, 순수 목적,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 자, 그럼 이제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나 같은 분들은 이게 신인 거예요, 신.
그죠? 파이널 엔드, 신인 거예요, 신. 그죠? 올라가면 신이 되는 거,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인간학적으로는 뭐 신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답변. 우리는 Y 퀘스천의 끝에서 바로 우리 자신을 만나. 우리밖에 없어.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이유는 단순한 게 우리 자신, 즉 인간 이외에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면서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 뭐 사물이든 행위든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없다면 Y 퀘스천은 성립하지 않는다. 인간이 없었다면 Y 퀘스천은 던져지지도 않았겠죠. 옛날에 뭐 공룡만 있던 시대에는 공룡이 뭐 던졌겠어 이런 거 안 던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Y 퀘스천을 던졌기 때문에 나온 물음이에요, 사실은. 물음이고 그걸 생각을 된 거예요, 그 자체 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Y 퀘스천을 던지는 존재, 인간이 없다고 하여도 이 우주의 물리적 과정은 그냥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공룡의 사례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죠? 공룡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뭐 그냥 그대로 뭐 진행되다가 뭐 다 멸종하고 뭐 된 거죠, 그죠? 따라서 가치론적 물음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 즉 인간 또는 뭐 인간다움, 인간성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형식적인 논리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거 왜 하냐 자꾸 물어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야 그게 뭐 결국 인간을 위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답이 나옵니까? 아니 물음이 그 다음에 야 그 인간을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그 인간을 위한다는 게 뭔데란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묻다가 야, 행복한 거지. 야 행복한 사람 살아서 뭐 하려고? 야 행복한 게 인간적인 거잖아. 그게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음이 지금 맨 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철학적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Y 퀘스천의 끝에서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의 답변일 뿐이며,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 만난 인간이 뭐냐, 그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은 아니므로. 자, 그래서 궁극적 목적으로서의 진짜 인간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선 사례의 경우라면 행복한 삶을 진정한 인간다움으로 보는 것인데, 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또다시 따져 물을 수 있기에 논의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또다시 따져 묻는 거는 요건 이제 Y 퀘스천과 그 How 퀘스천의 그 연속성하고는 다른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맨 밑에 쓴 것처럼 진정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또 진정 행복한 인간이란 어떤 것일까 등의 물음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는 뭐 엄청 또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목적어수한 개념상으로는 요렇게, 그죠? 그 Y 퀘스천의 끝에는 뭐 결국 인간인 거죠, 그죠? 끝에는 인간. 그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쾌락주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세의 쾌락. 야, 뭐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끝이지 뭐. 그 끝이란 말이 이제 그게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과학 출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사실 그거예요. 현세의 그 만족스럽고 안락하고 최대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이 뭐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그죠? 대다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그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Y 퀘스천의 물음과 그 끝을 이제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How 퀘스천인데, How 퀘스천은 요거는 뭐 과학적인 얘기니까 간단히 읽고 이제 잠깐 쉬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How 퀘스천, 과학적 물음의 경우, 어디까지 How를 물어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단에서 물어서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How 퀘스천의 끝이 있을까? 그래서 만일 그 끝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궁극의 인과적 실체나 궁극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선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How 퀘스천이 거듭될수록 답변의 물리적인 수준은 일반적으로 점점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입사를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기억을 위해서는 두뇌의 물리적 상태의 변화를 그 수단적 과정으로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 두뇌의 물리적 상태 변화를 위해서는 특정한 화학 반응 및 원자적 수준의 작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자꾸, 그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 문단, 그러니까 How 퀘스천의 끝에서 만나는
궁극의 인과적 실제로 생각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그게 이제 원자예요, 원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원자라는 게. 야, 그럼 계속 물어서, 야,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구성돼서 짜라보면은 끝에 이게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거죠. 무한히 쪼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무한히 쪼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과학 탐구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은 알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무한히 내려갈 수 있다면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난 여기까지 알아냈어. 아, 그것도 진짜는 아니야. 왜냐면 더 쪼갤 수 있는데 뭐 그게 답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어떤 것도 답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뭐 어려운 말로 불가지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아톰을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상정을 해서 야, 뭔가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니까요. 그래서 원자, 그러니까 원자란 말 자체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뜻 아니에요. 그죠? 쪼갤 수 없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뉴턴 등 근대 과학자들은 더 이상 나누는 것이 불가능한 기본적 물질 단위인 원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원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우 퀘스천을 들 수 없다는 의미예요. 하우 퀘스천. 하우 퀘스천이 끝났으니까. 그죠? 끝난 거죠. 어떻게부터 끝났으니까. 거기 쓴 것처럼 즉 원자란 어떻게 구성될 것을 물을 수 없죠. 그죠? 이거를 물을 수 있다는 건 더 쪼갤 수 있다는 건데 물을 수 없는 거예요. 하우를 묻다가 끝난 거니까 어떻게 구성되었은 거는 물을 수 없는 그 자체로 또 나와서 자체, 그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명확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원자론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하우 퀘스천의 연속성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쉬워져요. 그죠? 하우를 묻다가 하우의 물음이 끝난 때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거로부터 과학이 답을 해 나오고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존재해. 그게 원자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자라는 조그만 레고 블록들이지 일종의, 그죠? 더 이상 쪼개지는 레고, 제가 왜 그림, 그죠? 근데 원자로는 레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원자라는 레고 블록이 조립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이제 레고 블록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빨리 그 다음 문단까지 읽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원자로는 하우 퀘스천을 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즉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원자를 더 쪼개어 들어가면서 이제 전자를 발견하고, 그죠? 전자, 양성자, 그다음에 중성자 등을 발견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죠? 여러 가지 쿼크와 렙톤 등을 기본 입자로 논의하는데, 이게 오늘날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복잡한 있죠? 표준 모형이라고, 그죠? 이게 오늘날 지금 현대 물리학이 도달한, 이제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현대 물리학은. 그러니까 하우 퀘스천을 물어가서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 입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우 퀘스천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죠? 쿼크라든지 보존 등에 대해서는 그거 어떻게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끝났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하우 퀘스천이 끝난. 그죠? 쿼크는 어떻게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쿼크, 그죠? 업쿼크, 참쿼크, 그것이 세상의 펀디멘탈 파티클이다, 그죠? 기본 입자다. 현재 수준에는, 그죠? 물론 우리는 더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과학의 우리 미시물리적인 측면의 물음의 수준이라는 것도 뭐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일단 하시고 잠깐 쉬시겠습니다. 잠깐 하시고 시간 좀 지났네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잠깐 선생님, 아니 이게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또 그럼 또 어떻게가 나오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갔을 때 이게 불가지 론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또 이게 궁극적으로 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답은요 두 가지 답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하우의 끝도 신에 있고 하우의 끝에도 신이 있고 Y의 끝에도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신이 이 세계의 목적이자 존재의 근원. 존재는 지금 이 하우의 얘기고요, 그죠? 그죠?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거밖에 하나밖에 안 썼지만은요. 또 하나는 시간 개념으로 물었을 때, 시간 개념으로 하우를 물었을 때, 야,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부모가 있었으니까. 부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올라가면 38년 전 생명의 기원이 나오고, 그럼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지구의 기원.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은 맨 앞에 빅뱅. 그러니까 빅뱅에 대해서는 하우를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빅뱅은 그냥 그 자체로 폭발한 거죠, 처음에. 그죠? 그 앞에 대해서는 하우를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는
과학적 논의 물음이 끝난 지점이 빅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빅뱅이 맨 앞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통시적으로는 맨 앞에 있는 거고 공시적으로는 이 표준 모형 요게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우의 물음이 둘로 가는 거죠. 그죠? 시간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저쪽에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신이라는 답은 그 맨 앞에도 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신, 그죠? 그 앞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밑에도 신이 있고, 목적에도 신이 있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그 신하고 빅뱅하고는 텀이 없잖아요. 그 텀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면 뭔가 또 설명이 되면 과학이 그런 거죠. 자, 그럼 잠깐. 언제나 요청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요즘 창조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연속성을 가지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스토리를 가지고 자꾸 기억하시면은 됩니다. 화면 보시는 것보다 이거 보시는 게 더 나은가요? 그죠? 좀 더 나은가요? 어떤가요? 그죠? 화면 보는 것보다 낫죠? 그죠? 화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좀 그래요, 원래. 요즘 핸드폰에도 돋보기 기능이 있던데. 어떻게 일찍 오셨습니다. 식사 뭐 하고 계셨나 보죠? 어떻게 약 식사 약속이 그랬나 보죠.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제 가치론의 가장 기본 개념인 목적과 수단,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의 연속성을 배웠고요. 이게 이제 가치론. 그래서요, 이제 아까 보시던 거에서, 맨 오른쪽 페이지에 위에, 그죠? 왜 형이상학일까는 이거 건너뛰고요. 그 다음도 건너뛰고, 가치론 연습으로 바로 일단 돌아가시면, 이거 나중에 다시 언급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거든요. 그래서, 가치론 연습 맨 아래쪽에, 그죠? 어린 왕자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텐데요.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가치론의 기본 개념, 목적과 수단을 현대사회, 현대인의 삶, 예술작품 등 여러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그 개념적인 뜻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어린 왕자를 뭐 직접 보진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나면 또 보시겠고요. 오늘 바로 예술 얘기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요. 먼저 보셔야 될 게,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페이지, 뒷페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요. 가치론적 혼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가치론적 혼동. 가치론적 혼동. 요거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조금만요. 간단히. 요게 우리 요거랑 연관돼요. 가치론적 혼동. 찾으셨죠?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장의 두 번째 페이지. 페이지 넘버가 없어가지고 이게. 가치론적 혼동.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실업가를 포함하여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병리적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론적 혼동. 그래서 가치 전도 또는 목적 전치와 뭐 같은 말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가치론적 혼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가치론적 혼동이란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 가치란 말 나왔죠, 그죠?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궁극적 목적, 최종 목적으로 여겨지거나 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왼쪽 오른쪽 나왔잖아요. 왼쪽 박스는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오로지 목적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 즉 궁극적, 최종 목적, 목적 그 자체. 이거는 인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 자신. 인간밖에 없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게 가치론적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세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들, 오로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뭐 있느냐. 이게 돈 같은 거예요. 그죠? 돈, 재화, 시장 시스템, 경쟁의 원리, 또는 뭐 시험, 소비, 복지 정책, 뭐 사회 조직, 뭐 관료제 등 또는 정당, 정치 권력. 이거는 다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인간을 위한 수단이죠. 크게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요. 그죠? 인간을 위한 수단.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업가, 뭐 어린 형제 나오는 실업가는 돈을 위한 돈을 추구하고 있다. 즉,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형제 실업가는요. 그래서 돈을 왜 벌어? 부자 되려고? 부자가 왜 돼? 아니, 그럼 나 재벌 되려고? 재벌 돼서 뭐 하려고? 억만장도 되려고? 계속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형제는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해요. 돈을 위한 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해 등장한 애벌레가 동참한 경쟁 상황이 바로, 가치론적 혼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경쟁은 애당초 추구되어야 할 목적이 없는 맹목적 경쟁을 위한 경쟁,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것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운데 위로 올라가시면은요. 가치론적 혼동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들이 바로 요겁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경쟁을 위한 경쟁이다. 경쟁을 위한 경쟁. 이게 뭐냐? 이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이 그 자체 최종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거죠. 경쟁이. 그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겨서 뭐 하려고? 그냥 이기려고. 그죠? 이게 경쟁을 위한 경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쓴 것처럼 경쟁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죠? 일단 경쟁을 도입하는 게 그래도 경쟁이 돼야 뭔가 효율성이 올라가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이래서 우리가 수단적으로 경쟁을 도입하는 건데 근데 오늘날의 뭐 한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기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인 그죠? 최종 목적인 그것을 경쟁을 위한 경쟁 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위한 돈.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라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죠? 자본을 모아서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돈 더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자본은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의 움직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은 그냥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존재할 뿐인 돈이에요. 그죠? 그것은 인간을 위한이란 말이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냉혹하다는 거예요. 자본이란 말 자체가 돈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그죠? 자본은 오로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돈이잖아요. 자본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그죠? 조직을 위한 조직.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왜 폭력배 영화에서 그죠? 조직을 위해서 어떤 조직, 폭력 조직이나 국가 조직 등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을 간단히 희생하는 것 이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조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되겠다. 그죠? 이게 조직을 위한 조직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 이것도 우리나라 오늘날 그 정당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도 가치론적 혼동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획득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죠? 목적은 이제 인간을 위한 건데 결국에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고 그냥 오로지 정권 획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 또는 뭐 규칙을 위한 규칙 이런 건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래쪽에 예를 쓴 것처럼 뭐 근대 관료제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을 위한 건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 그래서요. 다 일일이 예를 보여줄 시간이 없고 이거 나중에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하나만 보시겠어요?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3번. 그죠? 이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게 수단이에요, 수단.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성공하면 그게 수단이고, 목적은 행복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성공만 하면 돼 성공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단적 가치만 추구하다가 본래의 목적 행복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니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즉 가치론적 혼동 그래서 성공을 위한 성공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성공을 위한 성공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인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최종 목적이 아닌데 일 수가 없는데 성공은 이제 수단에 불과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일단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요 또 세부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그래도 예술 얘기 일단 좀 하시고 바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셋째 페이지 뒷면, 그러니까 세 번째 장의 뒷면 예술을 위한 예술이 있습니다. 광염 소나타. 요걸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 찾으셨죠, 그죠? 광염 소나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미술사 시간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뭐 항상 하셔야 될 예술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 개념을 적용했을 때 이 예술이란 예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결국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죠. 현대적 예술관념의 귀결점 중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가 한 7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예술을 만들고 해왔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죠. 당연히 예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예술 개념 한 200년 전부터 이런 개념이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광염소나타입니다.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기억 안 나세요? 광염소나타 이거? 정식으로 응? 아니 막 불질러 놓고 막 작곡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겁니다 이거. 아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진짜? 전혀 기억 안 나요. 이거 고등학교 시험 나. 기억 나시죠? 이거 아니죠. 아유 공부를 잘하시네. 공부 잘하시네. 기억나시죠? 광염소나타. 기억나세요? 아 이게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 근대 문학사 현대 문학사에 나오는데 아니 광염소나타 저희 때 국투에 현대문학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나? 저도 안 읽었다 그래. 광화사 이런 것 기억나세요? 광화사 미친 광화사라 그래서 광화사 미친 그 그림쟁이가 뭐 막 그건 그죠? 광화사 같은 계열이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광화사, 광염소나타. 시기까지는 외웠어요. 그래서요 뭡니까 이 광염소나타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거기 어디가 있지 그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이거 창작 뮤지컬 해가지고요 만들어졌고 또 올해 초에 얼마 전에 끝났더라고요. 또 했더라고요. 한 3-4달 또 공연을 뮤지컬로 광염소나타 뮤지컬로.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중적인 관념에 잘 맞아서 그렇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예술이 위한 예술 가출원 연습 세 번째 광염소나타. 그래서 이게 나온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좀 이따 소설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먼저 예술이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아래 칸에 있죠. 예술이 위한 예술. 영어로는 art for art's sake. 그죠? 불어는 라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술이 위한 예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술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용어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술이 위한 예술. 아, 이거는 예술 자체가 목적이구나. 즉, 예술이란 결단코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예술이란 그 자체 목적,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 벌써 딱 뭐 생긴 것도 아주 잘 생겨서 뭐 여기다 꽃 꼽고 아주 뭐 멋지게 입고 있잖아요. 차려 입고 있잖아요. 그죠? 유미주의. 근데 이 유미주의라는 게 19세기 낭만주의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있던 게 아니에요. 낭만주의가 상당히 유미주의적이었고 그것이 이어지면서 19세기에 하나의 이제 흐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예술은 기본적으로 이 예술에 대한 예술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예술 관념은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오른쪽에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다양합니다. 이거 부를 때, 요거를 부를 때. 에스테티시즘이라 그래서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움 자체가 이제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또는 뭐, 유미주의 한문으로, 그죠? 오로지 유자죠. 그죠? 오로지 아름다움. 그러니까 오로지 아름다움은 그 목적으로서만 존재한다. 그죠?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유자 써서. 또는 뭐 예술 지상주의. 그러니까 최고로 높다예요. 지상이라는 게. 그죠? 지극하다. 지극할 때 써서 예술이 최고로 높다. 예술이 그 자체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또는 뭐 다른 식 번역으로 저 위쪽에 신미주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탐미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 자체만을 추구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한다. 아름다움 자체를 예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으로 여기는 예술 사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나왔던 인간이 아니라 아름다움 자체가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예술적 아름다움, 예술적 미. 그래서 이에 따르면 예술에는 아름다움이 그 어떤 목적이나 의미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도덕적 교훈, 사회 비판, 정치성, 실용성, 오락성 등과 같은 요소는 예술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예술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게 들어오면 이게 예술이 수단이 돼, 수단, 그죠? 오락의 수단, 또는 뭐 정치, 뭐 구호, 뭐 사회 비판하는 수단,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니까 이거는 오염이라는 거예요. 수단성의 간섭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단성이 간섭하면 안 된다. 예술은 그냥 순수, 퓨어, 그 자체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아주 단호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결단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뭐 예술의 자율성, 뭐 이런 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그런 논리가 있어요. 예술에는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되지. 그것도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술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전에 마광수 교수가 아세요? 예전에 마광수 교수가 연수대 그죠? 마광수 교수가 뭐 가자 뭐 장미애여가느라 뭐 쓰고 뭐 재판정 가고 거기에서 이제 옹호하는 한 가지 입장 중에 하나가 이 입장이에요. 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느냐? 사회가 간섭. 이건 예술이다. 예술로서 한 건데 이거는 그 사회의 관념이나 윤리적 판단에서 대상이 아니다. 아예. 그죠? 간섭하지 마라. 이게 결단코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 거죠. 유미주의는. 그죠?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 밑에 써있구나.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염이라는 거예요. 오염. 이거는 오염되는 거다. 정치성, 뭐, 종교, 뭐, 이런 거는 다, 오락성, 이런 건 배제되고,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에서 벗어나 예술은 오로지 순수한 아름다움 내지 순수한 미적 형식, 그래서 형식이 중요해져요. 이 경우에는 형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순수한 미적 형식만을 궁극적으로 탐닉해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자족적이다. 그죠? 다른 데 간섭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술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간섭, 그래서 사회 제도나 검열 등의 통제, 아까 말한 뭐 법률적인 뭐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뭐 대충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음악이 예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음악이 뭐를 예술이라는 장르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이라는 도구를 저는 예술을 표현한 그러니까 예술적 아름다움? 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술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작곡가들도 사실 뭔가 수단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만주의자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후기 낭만주의까지 계속 있는데 이 낭만주의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 작곡가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각자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맞아서 그 사람들끼리 이제 그 기법에 대한 것을 확립시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어려움을 이제 공감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좀 투영해가지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관객도 있었었고 또 이제 오페라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제 사회를 비판하고 거기서 이제 이슈가 돼서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통일이 됐던 그만으로도 이제 벨디가 되게 추억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미술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기반으로서 이제 그 제작이 되었다고를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런 순수성을 따지는 작곡가가 있었다 하면 사실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진짜 정말 내가 순수다. 근데 그런 건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고 자기만이야. 말만에 결정을 내서 배고픈 예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술 그룹은.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그래서 음악 중에서 음악이라고 해도 그렇게 수단성이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어. 껴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민족 정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죠? 등등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과연 이런 게 있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순수 기악곡 같은 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순수 기악곡 우리가 뭐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모차르트 자신은 물론 뭐 돈을 벌려고 만든 거지만은 우리가 그걸 들을 때는 그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 아름다움 자체
자체를 듣기 그죠? 우리가 그 미적인 감동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수단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 모차르트 음악에 무슨 도덕적 교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 이걸 목표로 추구했다는 거예요. 목표로. 야, 예술은 이래야 된다. 그죠? 예술은 결단코 다른 것들이 간섭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순수 아름다움만을 추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미주의 또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말하자면 잠깐이라고 썼잖아요. 잠깐.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잠깐. 그런데 이 관점을 밀어붙이면 이 그림은 예술이 아니거나 오염된 예술로 여겨져야 된다. 이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저 끝에 벽 끝에 이렇게, 그죠? 이게 실제 그 수도원 성당의 그 식당에 있는 그 벽에 이렇게 벽화잖아요, 이게. 제가 거기 쓴 것처럼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의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는 명백히 수도자들의 종교적 성찰과 고향을 위한 것이죠. 그죠? 즉, 그 자체 감상할 목적으로 그려진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은 예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순수 예술 관념으로는요. 그죠? 이거는 오염된 거, 종교적인 그 오염된 거니까. 그죠? 이거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한국 문학사 사례들, 이거 다 아실 텐데, 한국 문학사의 사례들을 보시면요. 한국 문학사에서 유미주의는 하나의 유파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작품들 속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김동인의 광화사. 이거 뭐, 그죠?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래서 미친 화가라는 거잖아요. 광화사가. 그죠? 미친 화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죽을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광화사?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하기가 그 그림, 최고의 그림을 그리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그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가지고 처녀를 다 이제 그려서 눈동자만 딱 완성하면 되는데, 그죠? 뭐, 해가지고, 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녀 뭐 죽이고 뭐 어쩌고 해서 미쳐 돌아다니는 뭐 그런 얘기고 이것도. 그다음에 광염 소나타, 이거 좀 이따 보시겠고요. 또는 김영랑의 모란잎 피기까지는 좀 이따 보시겠고요. 이효석의 분녀, 화분, 서정주의 화사집정. 자, 그래서 이게 그 순수 참여 논쟁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이동식. 예. 자, 하고 이제 대학에서 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김동리 등에 의해 주창된 순수 문학론은 유미주의 정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수 말 그대로 순수 문학, 순수 예술이죠. 그래서 참여 문학과의 논쟁에서 김동리는 본격 문학이란 모든 정치적 주장을 배격하고 생의 궁극적 형식이에요. 형식, 그죠?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그게 뭔지는 대단히 모호한데, 그죠? 그게 뭐냐? 근데 어쨌든 이 참여 문학은 이게 수단 아니에요, 예술이, 그죠? 현실 참여의 수단, 그죠? 이게 우리가 봤던 꾸르베라든지 이게 다 그 참여 예술인 거예요, 그죠? 어떤 민중적인 요소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쪽에서 보면 순수 예술은 저건 장난인 거죠. 그죠? 저쪽 이데올로기인 거죠, 이쪽에서. 목적이. 그래서 순수 예술이라고 일종의 그죠? 뭐라 그럽니까? 자, 그래서요, 맞는 거예요. 아니,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대립 구도가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작품 하나 보시고 바로 광염 소나타 시간 벌써 다 되네. 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염 소나타 스토리만 잠깐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메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유미주의 정신이 넘쳐 흘러 뚝뚝 떨어지는 찬란한 아름다움 성가라고 제가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유미주의 대표작이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란잎 피기까지는. 김영랑. 그죠? 이거를 또 그러니까 이거를 수단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게 민족 해방을 그 당시 그죠? 제가 보기엔 아니고 그런 거 다 어거지로. 어거지로 갖다 붙인 얘기고 이거는 오로지, 제가 간단히 모란잎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그죠? 기둘리고,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모란잎 뚝뚝 떨어져 버리는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위해 있는 슬픔을 삼킬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버린 꽃잎만 시들어버리고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원기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금 알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히 우옵내다.
좀 모라니 비까지 난지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차라는 슬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뭡니까? 밑에 제가 박스 써놨잖아요, 그죠? 최종 목적. 그러니까 나의 삶은 모란의 아름다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한 5일 정도 펴 있는 거고 360일은 그냥 그 내 삶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이게 목적어 선언을 딱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가치, 최종적인 목적은 그냥 그 아름다움 그 자체가 내가 사는 목적인 거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럼 내 삶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밑에 쓴 것처럼. 그죠? 나의 삶은 오로지 그 아름다움을 위한 것, 즉 과정,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 유미주의의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최고의 절창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유미주의적으로는 가장 유미주의적인 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름다움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광염소나타 이 줄거리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줄거리만 간단히 오늘 얘기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유미주의 작가 정신의 작품을 여럿 남긴 소설가 김동인과 그의 소설 광염소나타의 뮤지컬 포스터. 193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는요. 1930년 1월부터 신문에 쫙 발표돼. 옛날에 신문 연재 소설로 발표됐죠. 그래서 서구로부터 현대적 예술관념이 수입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기잖아요. 일제시대에.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히 뭐 이 낭만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요. 일본을 통해서, 김동인이 일본 유학해서 그런 거 배우고서 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 예술가 및 예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잘못하는 이게 문제예요. 하지만 예술가 그리고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요렇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대중적인 생각, 우리들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예술가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자, 그래서요, 해설은 나중에 보시겠고요. 줄거리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광염소나타가 뭐냐? 이 광염이라는 게 미친 불꽃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불꽃이 막 미쳐서 막 불타오르고, 그거를 보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작곡을 쫙 해서 아주 천재적인 작품을 썼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줄거리 보시겠습니다. 선생은 백성수라는 사람을 아시오. 이게 한 명은 음악평론가, 작곡가에 하면 음악평론가 한 명하고, 또 다른 한 명, 두 명이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수라는 사람을 아시오라고 딱 묻고서 그 백성수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지금 이 광염소나타를 작곡한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화염, 빈곤, 주림, 야성적 힘, 기괴당한, 감금당한 감정. 그래서 말하자면 돌발적으로 야성과 광포성이 나타나서 불을 놓고, 그러니까 지가 불 지른 거예요. 그 야성적, 광포적 쾌미를 한껏 즐긴 다음에, 그럼 막 이제 몸에서 흥분되고, 정신이 흥분돼가지고, 그래서 폭발하여 나온 것이 그 광염소나타였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설 앞 줄거리가요. 줄거리 대충 다 아신 줄 알고 제가 안 썼는데. 이거 이게 애들도 모를래나. 애들도 안 어졌거든요.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 서울대들도 모를래나. 서울대 애들도 이거 다 서울대 정도 다 줄거리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하는데. 요즘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수라는 그 주인공이 있었고요. 근데 주인공은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소설을 전하는, 그래서 소설을 전하는 K씨, 그 음악 평론가이자 그 작곡가, 그러니까 중견 음악 평론가이자 작곡가인 K씨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 화가였어요. 화가는 천재적인 화가였는데, 같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알았는데, 얘는 이제 맨날 술 먹고, 그죠? 술 먹고, 사람들한테 막, 그죠? 행패 부리고 뭐 이러고 그러다가 천재적인 건 아는데, 그러니까 천재가 일종의 그런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재는 미친놈이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기라는 게 들어간 겁니다.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소설을 제가 고른 겁니다.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어느 날 술 먹고 어쩌다가 어떤 여성하고 만나서 그 애를 가지게 하고, 근데 이제 얘는 일찍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여성이 그 미혼모로 낳은 사람이 백성수라는 이제 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그런 관념이죠. 그 어떤 그 천재적인 아버지의 그 천재적인 그 길을, 그죠? 예술 그 천재성을 타고났다. 그것도 뭔가 대중적인 이미지에 부합하잖아요. 그죠? 이제 실제로는 다 사실이 아닌데, 그런 게 과학적인 팩트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천재 아버지의, 일찍 죽은 천재 아버지의 그 피를 타고난 천재 그 음악가 백성수가 있었다. 근데 음악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혼자 키워가지고 아주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신은 음악을 모르고 그냥 공장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어떤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엄마가 이제 억울하게 죽고, 죽고, 그 다음에 얘는 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고. 그때 불을 질렀나. 그래서 이제 처음 불을 질렀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K 씨랑 우연히 만나요. 불을 질렀는데, 이 백성수가 불을 지르고서 이제 막 흥분돼가지고, 자기 이제 엄마도 죽고, 혼자밖에 없어. 흥분돼서 어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피아노를 막 즉흥 연주했다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었는데. 그 천재성 때문에 연주한 거죠. 그래서 이제 K 씨가 그거를 우연히 듣다가 이거 천재적인 작품이다 해가지고 막 그 어둠 속에 막 받아 쓴 거죠. 악보를 받아 쓰고. 그래서 자네 누군가에서 알아본 지가 결국 자기 옛날 죽은 친구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K 씨가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살게 하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작곡한 게 그죠? 광음 소나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내가지고 엄청 히트를 친 거지. 야, 엄청난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요. 타고난 천재로부터 솟아나온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이 K씨가 백성수라는 이 젊은 친구를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나온 대로 하게. 자네 같은 사람에게 개통적 훈련이 들어가면 자네의 음악은 기계화해버리고 말어. 마음대로 온갖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대로 따따따. 그러니까 이게 또 밑에서 얘가 썼잖아요. 그죠? 자유 또는 예술적 창조에 대한 대중적 통념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재 예술가는 이런 줄 알아요. 그죠? 일필이지로 그냥 막 떠오르면 막 작곡하면 다 되고 이런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죠? 기존의 어떤 규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그죠? 가슴에서 터져나온 대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난번 들락그로와 정열, 열정, 다 그래서 낭만주의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래서 이러는 동안 무위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위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어떤 날 밤중 다시 그곳까지 가서 그 무서운 불길에 날아 올라가면 볏집이며 그 낯가리에 연달아 있는 집을 헐어내는 광경을 구경하다가, 옛날에는 불 나면은 끄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옆에 집 먼저 헐어내가지고 번지지 않기만 하는 거죠. 그죠? 목조 주택들이니까요. 그래서 문득 흥분되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불을 지른 다음에, 그죠? 그 불길에, 활활 타는 불길에 흥분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이 식기 전에 막 작곡을 하면은 이제 엄청난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날 밤에 된 것이 성난파도였습니다. 그 뒤에 이 도회에서 일어난 알지도 못할 몇 가지 불은 모두 제가 질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염소나타한 거예요. 그리고 불이 있던 날 밤마다 저는 한 가지 음악을 얻었습니다. 따따따 가슴이 몹시 무겁다가 거북하고 답답하게 되는 때는 저는 뜻없이 거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에는 한 가지의 방화 사건이 생겨나며 그날 밤에는 한 곡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광염소나타한 거예요. 미쳐가지고 막 근데 그냥은 밍밍하고 뭔가 불 질러가지고 흥분돼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일단 줄거리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번수가 차차 많아질 동안 저의 그 불에 대한 흥분은 반비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것을 용서하지 않는 불꽃의 잔혹함도 그다지 제 마음을 긴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차차 힘이 적어져 가네 선생님께서 제 음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러한 때였습니다. 따따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도 피해 선율이나 그 밖에 유명한 곡조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왼쪽에 썼잖아요. 중독적 악순환. 점점 더 큰 자극, 더 선정적인, 즉 센세이셔널한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죠. 이제 불로는 흥분이 안 되니까, 그죠? 더 큰 자극.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략 있잖아요. 웬 늙은이의 송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장의 옷을 모두 찢어서 사방으로 던진 뒤에 막, 그죠? 이렇게 몇 번을 하여 송장의 머리가 깨지고 배가 터지고, 그러니까 송장 가지고 막, 그죠? 막 패대기 치고 난리 친 거예요. 다리 밑에서. 옛날에 다리 밑에 거린들 죽은 시체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흥분한 거지. 그렇게 죽은 시체 가지고 놀다 흥분해가지고 그날 밤에 된 것이 피해 선율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점점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략. 그래서 그 여자가
여자가 죽었다는 것은 제게는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던 여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밤 혼자 몰래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따따따 무덤의 흙을 다시 파서 그의 시체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고요한 얼굴은 더욱 처연함을 더했습니다. 이것을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는 갑자기 흥분되어 그래서 그날 밤에 된 것이 사령이었습니다. 죽은 영혼, 그죠? 그래서 이게 사간, 그죠? 사간을 한 겁니다. 시체. 사간을 해서 엄청 흥분해가지고 또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따따따 중략.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기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모두가 한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따따 이런 식입니다. 아래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세요. 이제 둘이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건 백성수의 자신의 그 이제 고백이고요. 그러나 때때로 그 흥분 때문에 눈이 아득해져서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다음에는 훌륭한 예술을 하나씩 산출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범죄를 밉게 보아야 합니까? 혹은 범죄 때문에 생겨난 예술을 보아서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그거야 죄를 범치 않고 예술을 만들어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성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죄를 버려야지요. 죄악이 성하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형. K씨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술가의 견주로, 이 예술가가 바로 이제 그 art for art's sake, 그죠? 그 예술이란 예술이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술가의 견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베토벤 이후로는 음악이라 하는 것이 차차 힘이 빠져가서 이제 메가리가 없다는 거지. 예술가에게는 이것이 쓸쓸해요. 힘 있는 예술, 선이 굵은 예술, 야성으로 충실한 예술. 우리는 이것을 기다린 지 오랬습니다. 그럴 때 백성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말이지 백성수의 그의 예술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문화를 영구히 빛낼 보물입니다. 우리의 문화의 기념탑입니다. 방화, 살인, 변변치 않은 집계, 변변치 않은 사람 개는 몇 개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의 예술 하나가 산출되는데 희생하라면 수단, 그죠? 하라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천년에 한 번, 만년에 한 번, 날지 못 날지 모르는 큰 천재를 몇 개의 변변치 않은 범죄를 구실로 이 세상에서 없이 하여 버린다 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 아닐까요? 적어도 우리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 그죠? Art for art's sake라는 그런 관념입니다. 예술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인간 그런 건 다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목숨이건 뭐 불 지르는 거건 이런 건 범죄인 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예술을 위한 예술, 그 유미주의의 그 정신을 이제 그렇게 실어놓은 예술이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소설 자체가요. 스토리 좀 아시겠어요? 스토리, 그죠? 영화도 많잖아요. 그죠? 사리고 막. 예. 그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죠? 예술을 궁극적 목적, 그래서 예술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단과 목적의 연속성에서 예술이 최상위 목적, 궁극적 목적이고, 그럼 나머지는 수단이 되는 거. 나머지는 게 인간도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점이 제가 중간에 써놨어요,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에 성수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니까 이랬는데 제가 써놨잖아요. 실제로 있을까? 예술사에 비슷한 경우가 존재할까? 없다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 아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존재한다고 했는데 제가 쓴 것처럼 낭만적 관념, 즉 대중적 통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라니까, 이게. 요걸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 있냐? 과연 있는 애가 있을까? 미쳐서 막 작곡하고 미쳐서 뭐 그림 그리고 해서 그 작품이 인류의 위대한 영구히 빛낼 보물로 남는 경우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왜 나오냐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중적인 통념에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중적인 통념은 이 낭만주의자들이 퍼뜨린 거고, 또 근데 이 낭만주의자들이 우리의 대중적인 통념에 적합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밑에 쓴 것처럼 뭐 천연성은 타고난다든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요, 천연성은 타고나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그 작품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이나 직관에서 나오는 건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천재성하고 그 광기하고 또 진짜로 연관된다, 이런 거. 근데 당장 우리가 광기라고 할 때 얘기해서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대중 작곡가들도 뭐 조용필 말고 누구냐, 누구야, 누굽니까, 부활의
김태원도 그렇고 왜 그죠? 뭐 마약하고 이러잖아요. 왜 작곡이 안 될 때 마약한다. 뭐 광기의 힘을 빌어서 뭐 작곡을 나온 게 있을까요? 제대로 된 게? 이거 할 땐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이거 하는 거 정리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있는 거지. 똑같아요. 반 고흐도 발작을 했지만 발작할 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온전한 정신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작품이. 그죠?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뉴턴도 온전한 정신일 때 이게 되는 거지. 뉴턴이 그 편집증에 시달릴 때 이래서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다. 그러니까 그게 광기가 천재로 연결되고 어떤 천재는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 알 수 없는 어떤 정열의 분출에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중적인 관념 속에만 있는 거지 실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작곡가도, 그런 것도 꿈인 겁니까? 대마초를 피우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그죠? 예민해지죠. 음을 보통 때는 못 느끼는 음의 그 섬세함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느끼긴 하는데 나오는 게 없죠. 그런가요? 근데 그렇죠. 자폐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미술 작품을 하는 그러니까 자폐나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자폐나 정신질환도 어떤 정신에 따라 다르죠. 근데 자폐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요. 자폐는 한쪽 기능이 사회적인 뇌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쪽에 쓰기 때문에 아주 그런 그림도 막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뛰어난 예술 작품이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죠. 그 사람이 자폐하기 때문에 이게 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고 막 기술적으로 막 훨씬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이 과연 광기냐? 또 광기랑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광기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하늘에서 주어진 어떤 영감, 직관, 그런 거냐, 아니면은 그냥 뇌의 다른 기능이 특별히 발달해서 하는 거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광해의 모습, 예술의 환영 같은 이런 식으로 그 낭만적 개념을 가지고 마치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쳐서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하기 천재성이라는 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타고난다 그러는데 타고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진단 말이 들어간 맞죠. 친구들이 자기는 딱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 보면서 그냥 너무나도 타고났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열등감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거죠. 타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발달장애도 말씀하신 사실 그런 거 연관돼요. 그것도 뇌의 발달 과정에서 어릴 때 아버지가 미술가였으면은 당연히 집에서 그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감각과 그 관련된 세포들이 그 신경관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나오면은 그것이 그대로 발현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이거 얘기 길어지는데 다음 주에 하실 생각이에요. 천재성을 받는 그러니까 그 뇌의 발달 과정 자체가 어쨌든 그렇게 자라나는 시기 아니라 죽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게 돼요. 그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잘 다녀오시고 오늘 교수 생활 이걸 올려드린 겁니다. 챙기고.